2023년 2월 4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상은 크게 변경된 건 없고요. 신규 위험이라기보다는 아마 아직도 조금 더 관망하면 될 것 같아서요. 일본이 금리 인상이 여기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금리를 계속 추적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지금은 어, 고용 문제에 따라서 지금 급락이 나온 거는 이 금리 인상이 안 멈출까 봐 겁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연결되는 거는 금리 인하를 안 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5%를 버틸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여전히 시장은 신용 위험입니다. 지금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신용 위험이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현금 보유하시면서 꼭 대응해 주시고요. 한계 기업하고 금융권 위험 이거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중금리 대출 위험까지 연결돼 있고요. 리세션이라는 이 문제는 이거랑 밀접하게 두 개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실적 이것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더 살펴볼게요. 자, CDS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 정도 올랐어요. 그 다음에 원달러로 내려갔다가 다시 야간장에 올라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CDS 프리미엄이 다른 나라로 봤을 때 많이 내려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일단은 비교 대상이 터키인데 터키가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좋아진 거고 그 다음에 이집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CDS 위험도는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오기보다는 3월 이후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은 상승도 하락도 박스권 안에서 머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박스권 상단 해봤자 340에서 50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0을 돌파를 해야 330을 돌파해야 이 구간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거지. 이거 돌파 못하면 결국엔 다시 310 정도까지 조정이 받고 여기서 지지가 나와야 일로 갈 수 있는 권한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작년 연말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번에는 요 정도까지 왔죠. 얘가 여기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느냐의 게임이에요. 그리고 돌파를 했다 게임이냐 아니면 그냥 내리꽂느냐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박스권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계기업과 제2금융권인데 이건 뉴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12년 12월에 42조. 이 지금 이제 2월 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23년에 12월이고요. 12월 말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은 2023년 말을 5.26으로 가정을 했어요. 근데 5.56입니다. 그리고 기업 대출하고 가계 대출들 자 5.6이죠. 5.6이죠. 이게 이미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12월 말에 이 부채 비율들이 더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연체율이 높아질 거고요. 부담액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라서 부채를 축소하고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시그널은 3주 전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부채를 축소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아닌 사람들은 힘들어질 수 있겠죠. 진짜 필요에 의해서 돈을 땡겨 쓴 사람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비에서 한국 경제의 약점을 더 키웠다는 게 뭐냐면 한계 기업을 구조조정을 안 했어요.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한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 구조조정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위기를 맞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작년까지는 금리 인상에 따른 하락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이제 신용위험과 연결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비기업 청산이 없죠. 그 다음에 생산활성 주요 공급보다 우리는 사실상 반도체로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반도체로 왜곡되어 있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왜곡되어 있던 게 문제고요. 그래서 한계기업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도 일어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다음에 제2저축은행 사태 막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고 이 금융위원장님이 작년에 제일 활동 제대로 잘 해주셨어요. 한국은행보다 좀 더 발빠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레고랜드 사태도 어느 정도 막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긍정적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위험 수준 맞고 2003년도 사태와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은 일본이 금리 인상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금리 인상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제목만 보셔도 되고 관련된 기사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리세션입니다. 경기 침체. 저는 똑같아요. 연착륙은 30이고 경착륙은 70입니다. 5%에서 살아날 수도 있는데 이 경착륙 확률을 높게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 나왔죠.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업종에서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구조조정 안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올라갈 거라고 베팅했던 사람들까지도 같이 탁 떨어져 버리면 더 위험하겠죠.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금리 인상과 양적 기축의 영향은 1년 이내에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영향이 제대로 나온 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는 빠졌는데 파산 지경까지는 적게 나왔거든요. 예, 중견기업들이 쑥쑥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막으려면 이번에 GPT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GPT가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거리예요. 이거 잘하면은 여기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번에 네이버가 상승한 이유기도 하고요. 금리 인상과 네이버는 나 좋아 보입니다. 얘는 지금 그냥 카카오톡하고 조금 다른 게 네이버는 기업을 분사를 안 했고 네이버 자체는 약간 쿠팡하고 경쟁하는 그런 기업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국제공조는 필히 필요한데 안 하고 있죠. 자, 일단은 알파벳 핵심 광고 매출. 광고, 기업들이 광고를 안 한다는 겁니다. 3.6% 감소. 그다음에 애플도 경기 침체니까 그 폰이 덜 팔렸다. 감산을 했다는 거죠. 그거 있는데 타격은 덜하죠. 매출은 감소했는데 타격은 덜한 이유는 뭐냐면 얘는 이거를 예측을 해서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힘들어질 때는 물건이 얼만큼 팔릴지 모르고 대량 생산했는데 안 팔릴 때 파괴력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GPT가 나름대로 효율화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보여주는 좋은 예, 명품에서 보여주는 좋은 예가 진짜 중요한 건데요. 제품의 생산은 이 정도 딱 해서 딱 이 정량만 팔고 나머지는 프리미엄을 주고 파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 침체 국면인데 기준금리는 정점인가?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조금 더 올라가니까 더 힘들어지겠죠? 지금 최대한 버텨야 돼요. 지금 구간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5에서 머물기를 기대를 해야 되고요. 5일 것 같은데, 그래도 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조금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임지수가 붕괴된다는 말은 물동량이 감소인데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사람들이 왕래가 되면 물동량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까지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도 관련 기사 한번 보시면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리 인상인데요. 금리가 여기 보면 작은 금리가 똑같아요. 이게 뭐 밑에 거 다른 거 보니까 뭐 움직였다는 건 알겠죠? 단기 금리가 여기가 거의 정점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년째 국채 금리는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고용에 따라서 상승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조금 올랐고 조금 올랐어요. 금리 자체가 높아진 겁니다. 2023년도 금리의 고점은 저는 5%로 예측하는데 작년에도 0.5 정도 높아졌다는 걸 생각하시면 1% 정도 높아졌군요. 1% 정도 초기에 완전 2월에 예측한 거보다 1% 높아졌으니까요. 6월에 예측한 거는 거의 맞췄는데 2월부터는 거의 뭐 1%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1% 올라오면 거의 다 죽자는 소리고요. 5.5가 그나마 맥스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여기서 딱 끝나야 그나마 시장은 투자할 만한 곳이고 여기로 가버리면 조금 한번 충격 세게 올 겁니다. 이거 매입 자산 매각만 해도 시장의 채권에 대한 투자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2천이 혹시라도 짧게 온다면 무조건 매수 유효입니다. 2천에 바로 매수를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대비해서 10% 현금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20% 이상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75까지 왔습니다. 진짜 이게 엄청난 겁니다. 4.75면은 기준금리가 4.75인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일본이 제로라서 버티는 겁니다. 84%, 82%.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한 이거를 유지할 확률은 진짜 작고 이거 0.25만큼 확률 또 올린다는 거죠. 0.25. 근데 이거 확률인데 지난주에 있었던 게 이 장표예요. 이번 거는 이제 새롭게 이제 장표가 추가되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 다음 주에도 이건데 왜냐하면 이게 1일이죠. 하루 전날 거, 일주일 전에 거 확률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확률 맞죠? 이거가 더 높았는데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고용이 발표되면서 크게 큰 폭으로 변동됐으니까 주가가 빠졌죠. 그나마 지금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일주 전보다 얘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는 얘가 5.2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면 시장은 환호할 건데 주가는 먼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환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3월 5일이죠. 3월 5일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이걸 요렇게 들어올릴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4월, 5월쯤에 정지를 하는 게 그나마 세린메이의 쓰는 시나리오에 제일 맞는 거고요. 그쪽에서도 여기서 조정을 한번 당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게 경제는 좀 낫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고용이 이때까지 강하게 나오면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힘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거는 5월, 6월에 우리나라 경제에 와닿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여기 1번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돼 있는 거. 실제로 최대폭은 0.65까지 하기로 했는데, 구로다 총재가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가장 무서운 시점이다. 일단은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바뀌는 것 자체의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거 볼게요. 유럽도 3%밖에 안 됐어요. 얘도 따라서 올릴 겁니다. 4%까지 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0.5%를 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조금씩 올랐다는 거 보이시죠? 나스닥은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났던 거고, 다우존스는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금리가 조금 더 높아질 기미가 보이니까 조심스럽게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표는 안 좋아졌죠? 11월 31일보다 위에 있는 값이 더 커진 거고, 이거는 비교하기 위해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31일하고 비교하면 별반 차이 없지만, 지난주하고 비교해버리면 조금의 차이는 발생하는 거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IT는 지금 GPT, 그 인공지능이 써주는 글자를 조사해주는 게 좋아지기 때문에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S&P 500도 성장을 했다.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투데이로 보면 2.5가 됐죠? 여기 2.7.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헬스케어도 조금 떨어진 모양새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부동산인데요. 이제 IMF가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가장하지 말라. 이거는 통계의 마법을 중국이 벌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큰 경제 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부양에 나오는 이거는 중국인데 주택담보금리는 3%라고 되어 있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걸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얘도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올린다면 힘듭니다. 그다음에 신간 민간 대기업 점유율이 5% 떨어져. 그래서 부동산 주체로 존재감이 희석되고 있고 그다음에 4R 이렇게 돼 있죠. 이 4R이라는 내용은 이거 한번 보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뉴스 중에서 읽을 만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는 거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한겨레는 이제 중국 코로나 정점을 통과하면은 90% 감소, 그다음에 애플 4분기 매출 부진, 이게 영향고리가 있고 대량 해고 없다. 그다음에 경기 침체 코로나 봉쇄에 아이폰도 못 붙었다. 그래서 애플이 어닝 쇼크가 발생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는 대기업도 장사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 얘기를 하는데 애플카도 있고 애플페이도 우리나라 상륙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큰 폭의 하락이 시장이 무너지는 하락이 나오면 이 현금 10%는 애플로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체를 정리를 하고요. 이 뉴스 호알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알 한번 보면요. 여기입니다. 코트라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같이 연결하고요. 첫 번째는 재개방. 그러니까 개방 조치가 영향을 미치면은 비즈니스가 되고 그러면 활발한 경제 성장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도 영향을 미칠 거고 이게 만약에 제대로 못 살리고 거품만 쌓여진 상태가 되면 결국에는 2008년도에 재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재정에서 그죠? 그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와 소비입니다. 지금 이제 그 강금 수준의 그런 통제가 이제 해소가 된다면 소매 판매가 더 늘어날 거고요. 우리도
마스크가 없이 이제 생활하는 게 익숙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회복을 해야 성장을 하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부동산의 부양책인데, 부동산이 쓰러지느냐 회복이 먼저냐의 게임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재적 위험 상황은 위험도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양이지만 가장 강력한 위험인 신용 위험은 여전히 터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리가 인하가 되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인하가 되는 이유 없이 금리 인하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하하는 이유는 첫 번째, 고용이 부진입니다. 고용 부진 없으면 일 안 하고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다가 경제가 어느 정도 힘들어졌을 때 그때 금리가 인하된다.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현금 보유 꼭 하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